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억여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경로와 방식이 똑같습니다. 먼저 이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금고지기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문고리 권력이었던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 민정 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건네진 돈은 현재 알려진 금액만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청와대가 부정기적으로 요청하면 국정원이 수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김주성,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김백준 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청와대에 건넸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김백준 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의 살림과 일정을 책임지던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의 전체 규모와 전달 경로,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인물들은 한때 S라인 인맥으로 분류됐습니다. S라인은 서울시의 영문 첫자 S를 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측근들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가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부와 청와대 핵심 요직에 서울시장 시절 측근, 이른바 S라인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들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건넨 쪽 인물들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행정 1 부시장을 지냈고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그 밑에 국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나란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핵심 요직인 지방행정국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다시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2인자 기조실장 자리로 나란히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빼돌린 특활비는 청와대에 포진한 또 다른 S라인 인맥으로 전달됐습니다. MB 집사, MB 금고직이라 불리며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 감사 자리에 앉았다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4년 동안 청와대 안살림을 챙겼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서울시장 시절 수행팀장을 하다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대통령 일정 등을 챙긴 최측근 인사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다스 비자금 수사 등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또 다른 수사, 다스 비자금 수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단서가 될 만한 서류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이 담긴 영상을 조국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다스의 경북 경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검찰 수사관들이 다스 공장 구석에 놓인 컨테이너에 문을 따고 들어가 그 안에 놓인 문서들을 뒤집니다. 이어 수사관 2명이 상자에 문서를 담아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컨테이너가 위치한 곳은 다스 공장 부지의 가장 남쪽, 외주업체가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여진 컨테이너 4개에
다스가 회사의 중요 서류를 은닉해왔던 겁니다. 검찰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과 사무실을 하나하나 뒤지던 중 서류가 대량으로 숨겨진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류 때가 그게 컨테이너가 있었어. 그 서류가 회장 서류, 임원 서류, 고위직 서류를 왜 침해한 거지? 다스 측은 어제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장 사무실의 팻말을 대기실로 바꿔놓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똑같은 행태로 임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감사인서실을 운전기사로 바꾼 거는 이번에도 회장실을 또 대기실로 바꿨다는 거네요, 진짜. 이와 관련해 다스 측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쓰여진 영문 소개 책자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가 해외 업체와 합작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제작한 책자였는데 검찰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이름이 기재된 이유를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가 이걸 보고 여기 왜 이명박이 있냐고 계속 물어봤어. 검찰이 특검 지시로 120억 원의 비자금이 반환된 2008년 당시의 다스 내부 자료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비자금 실체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오늘도 출렁거렸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돈이 아닌 돌덩어리에 비유했었는데요. 이용자들은 가상화폐 성격부터 똑바로 규정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어제 법무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뒤 비트코인 시세는 밤새 오르고 내리길 반복했습니다. 오늘 새벽 코인당 2천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일부 은행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아예 가상계좌 서비스를 접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00만 원대로 다시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막 이제 소문 듣고 접수를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카드사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금융권의 압박 조치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접기로 했다는 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금융상품이냐 아니면 일반 상품이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걸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민봉책들만 자꾸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6곳 시중은행 관계자를 급히 불러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시세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율되지 않은 당국의 방침이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이용자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 혼선을 드러내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 점검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확인할 문제라며 공식 언급을 피했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에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가 엇박자 논란이 일자 말을 아끼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도 차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 각 부처의 대책들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부처 간 혼선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덜쏘놓으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당정회의를 통해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박영선 의원이 거래소 폐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쓴소리를 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우리는 금지한다 그러고 외국에서는 공개한다 그러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로 가는 건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거래 실명제도 도입했고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는 거래를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어제 법무부 장관 발언은 그런 규제의 연장선으로 보인 면도 있었지만 사실 실제 폐쇄가 가능한가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부 노경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기자, 오늘 정부에서 이런저런 회의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어제 거래소 폐쇄 발언 이걸 뒷받침하는 건 보이지 않던데요? 네, 일절 없었습니다. 오늘 그 MBC 취재진에게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료는 일단 그 해프닝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오늘 오전 나온 청와대의 반응도 일단 정부 부처의 조율된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네. 김동연 부총리도 오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상화폐 차관 회의도 오늘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법무부 장관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어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법무장관 발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네.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좀 거칠게 말하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범죄가 일어나는 도박장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무부의 인식은 경제부처의 인식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MBC 취재 결과 그 법무장관이 발언하기 그 전날, 그러니까 10일이죠. 그제요? 예,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도 거래소 폐지를 확정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장관이 그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이 끝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쏟아내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제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법무부랑 같은 생각이다. 정부 부처 간에 조율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네, 이게 지금 정부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처해 있는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낸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화폐도 아니고요.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관리한 법이 없으니까 우리 법 체계 안에서는 규제를 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나친 투기 분위기나 그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등의 부작용은 줄여야 되는데 그 수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 금융 당국이 거래소 가상 계좌를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세무 당국을 동원해서 그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그 최대한 부작용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네. 그런데 열기는 아시다시피 좀처럼 수그러들지 그렇죠.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 이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정말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그 법무부의 그 법안이 그동안 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어왔던 겁니다. 어제 그 최종고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그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물어보면요. 그런 이제 거래소 폐쇄가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 효력은 그래도 국내로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이용자들은 지금 반발하면서 그러면 해외 계좌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 개인 간에 이렇게 오가는 거래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P2P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 거래소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실제 굉장히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국에서도 거래를 막았지만 개인 간의 거래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P2P 거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화한다고 해도 가상화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또 네. 인터넷상으로 오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나 중간장치가 필요 없이 오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잡는다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군요. 네, 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에 폭포와 강, 그리고 이 사진처럼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최저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에 20m 폭포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높이 4m 나무는 전체가 얼음에 갇혔습니다. 이틀 한파에 금강을 비롯한 하천과 저수지가 통째로 얼어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갓 얼기 시작한 대형 호수는 기둥 모양의 물 한 개를 피워 올립니다. 충남 서산 앞바다에 이어 가로림만에서도 결빙이 관측되는 등 바다도 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근자 들어서 그렇게 많이 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뭐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 수도 계량기가 터졌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마다 새벽부터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돈방 건수가 기존에 비해서 배 이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 출동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주 수안보가 영하 23.5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 내륙 지역에 영하 2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농촌 지역은 같은 시각 불과 20km 떨어진 청두 도심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차를 나타냈습니다.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려 오후에는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재신임이 확정된 안철수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체성이 다르다며 안철수 대표 퇴진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은 통합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다스 경영진이 회사 돈 8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격리 직원을 최근까지도 출근시키면서 특별 대우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이 횡령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는 제야의 종 타종식이 오늘 자정 열립니다. 위안부 피해 실상을 세계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들을 수색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의 부인 김혜연 씨 등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합니다. 1, 2심에서 해고 무효 선고를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회사가 대부분인데다 대법원도 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오늘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지했으며 회담이 열리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의 규모와 이동 방법, 비용 부담 방식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소식입니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었죠. 그 결과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숨지기 전 신생아들의 혈액과 주사제에서 나왔던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부검 결과 숨진 4명의 몸에서도 똑같이 검출된 겁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는 정상적인 장내 세균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로 바로 균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접적인 폐혈증을 바로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주 극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각기 달랐던 신생아들이 복부 팽만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비슷한 시기에 숨진 것도 국가수가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유입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살아남은 신생아가 있고 숨진 4명 가운데 2명만 장염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습니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병원 안의 감염 때문으로 드러나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균이 한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증식돼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몸속으로 세균이 들어갔다는 거 생각을 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대 목동병원은 부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네, 이런 세균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신생아들에게 들어갔는지, 누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게 남은 경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일단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을 옮긴 걸로 의심되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지질 영양제와 주사를 놓는 수액 세트, 또 이를 취급한 의료진의 손입니다. 우선 중환자실까지 밀봉돼 오는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사제를 취급하여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국 영양제를 주사한 의료진이 주사기를 지급하기 전 손을 소독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경찰은 수액 세트가 오염됐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유통된 동일 제품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상태가 악화된 이후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말이었던 사고 당일 당직 근무로 섰던 전공의가 제 위치에서 적절한 처방을 내렸는지, 또 사태가 악화된 뒤 담당 교수가 제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사질 취급 과정에 있던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생아 중환자 실장을 소환한 뒤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1터미널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라 불편함이 많았었죠. 첨단과 친환경을 표방한 새로운 모습인데 기존 1터미널에 비해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20분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김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터미널에서) 직선 거리로 2.5km. 버스와 공항철도 KTX를 타면 도착까지 10분 안팎으로 더 걸립니다. 2터미널에 들어서자 먼저 보이는 건 탑승객이 직접 짐을 붙일 수 있는 자동 수화물 등록대. 1터미널보다 3배 정도 늘었는데 짐을 붙일 때부터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출국 심사장으로 이동하니 원형 검색기가 눈에 띕니다. 전신 스캔하는데 3초. 1터미널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는 사라졌습니다. 기내 반입할 짐을 통과시키는 엑스레이 검색대도 자동화되고 더 커졌습니다. 바구니도 훨씬 커져가지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여기 따로따로 가방이랑 따로따로 분류해서 넣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검색이 빨라지겠죠? 공항공사는 1터미널이 출국까지 평균 41분 걸리던 걸 2터미널은 20분 정도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에 들어서자 손님 맞이 준비 중인 면세점 사이로 커다란 나무들이 솟아 있습니다. 2터미널엔 크고 작은 공원을 22개 만들었습니다. 로봇팔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제2터미널이 특히 환승객을 위한 휴식 공간에 신경을 썼습니다. 비행 노선이 부족한 동남아 지역 승객이 태평양을 건너려면 한국, 홍콩, 일본 중 하나를 거치는데 환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했다는 게 공항 설명입니다. 환승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 상업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그 상업시설 부가적인 요인이 되고 공항에서는 공항 이용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이용객은 연 6,200만 명. 1터미널의 연 수용 능력 5,400만 명을 넘다 보니 수시로 붐볐다면 이제 2터미널 개장으로 7,2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곳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기 무섭게 곧바로 추가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뒤 인천공항을 거쳐가는 연간 이용객 수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 미숙이 있었다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경찰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화재 참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소방합동조사단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불가합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특히 2층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현장 지휘관들이 언제 정확히 알았는지, 화재 발생 초기부터 발언이 왜 자꾸 달라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제기 중인 의혹들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의 실제 화재 현장 도착 시각이 발표와 다를 수 있다는 유족 주장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말바꾸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시 15분에 도착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보지를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화재 당일 출동대원들의 무전은 충북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전달되지 않은 반면 이 서장의 무전은 한 차례 전달된 기록이 있어 이 서장이 다른 기지국 범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유족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자 20명이 나온 건물 2층 목욕탕과 굴뚝 역할을 해 피해를 키운 화물용 승강기 통로 사진 등 새로운 사진 18장도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은 2층 비상계단 쪽 비상구 표시 등이 그을리지도 않은 채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화염과 농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는 소방합동조사단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검찰의 다스 수사는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것, 또 그리고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의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정호영 특검이 최근에 여러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이 설득력 있는 것인지 강현섭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120억 원에 대해 격리 직원의 횡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스 경영진과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하청업체 직원 이 씨 간의 통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 조회는 단 1년치만 했고 다스 경영진과 비자금 관리자 이 씨가 수차례 따로 만난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기본적인 대질 신문조차 생략됐습니다. 저는 이석 씨하고 권전무랑 뭐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주 봤어요. 정호영 특검은 격리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라며 횡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검법 2조 7항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려는 조항인데 당시 정 특검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특검이 못한다면 횡령 범죄를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호영 특검도 이를 의식한 듯 횡령 기록을 검찰에 인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특검이 120억 횡령과 관련해선 사건 기록을 넘기지도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120억 원을 차명 계좌에 넣어 관리했던 당사자는 특검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장하고 있는 그대로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또 다 반납을 했고 회사에다 그 반환하라 그래가지고 회사에다 내려와서 다 해지해갖고 회사에 다 반납을 했고. 수사 대상의 신분을 의식한 듯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특검의 수사는 현재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특검의 후속 조치를 핑계로 수사를 외면한 당시 검찰 또한 10여 년이 지난 뒤 다시 수사를 재개한 책임 당사자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있죠.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시작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2인자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비리 혐의와 갖가지 특혜 논란에도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들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센 권력에는 유독 약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어 고위층 비리를 제대로 수사, 감시하자는 게 이른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음모라는 주장을 펴며 격렬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말이 잘 듣는 냉전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강대강 대치만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는 논의구조를 법사위가 아닌 별도의 특위로 바꿔 오늘 그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격 입장인 민주당이 박범계, 백혜련, 이재정, 진선미 의원 등 법조계 출신의 전투력 있는 의원을 배치한 데 대해 저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윤상직, 이은재, 장제원 의원 등을 투입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있는 비교섭단체 위원이 정의당의 삼선 노회찬 의원인데다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공수처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소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과거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한국당 곽상도 강효상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염동열 의원, 그리고 선거 회계 책임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위원에 선임된 건 부적절한 인선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처장 임명, 수사 대상, 조직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소집한 당무위원회에서 통합 반대파가 거센 반발을 하면서 고성과 몸싸움까지 오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비공개로 열 계획이었던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시작 전부터 회의장에 들어서려는 통합 반대파와 이를 막으려는 당직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문 열어. 뭘 짓이야, 문 열어. 이거 뭐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안철수 대표를 향해 거세게 항의합니다. 왜 당무위를 지금 왜 아닙니까? 당원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뭘 숨기려고 그럽니까? 뭘 가질 게 있습니까? 안 대표는 애써 외면하며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비겁한 당이 돼서 쓰겠어. 당무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나 담대한 변화를 역설하려던 안 대표의 인사말은 폭거라는 항의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그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드는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파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 측은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통합 절차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통합 반대파 측은 여전히 전당대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은 급여를 받는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여성들의 외침이 유럽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아, 박민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아이슬란드 직장 여성들이 시계바늘이 오후 2시 38분을 가리키자마자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같은 직종 남성들보다 18% 적게 임금을 받으니 퇴근 시간인 5시까지가 아니라 2시 38분까지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시위입니다. Það velur engin kona að fá lægri laun en karl. Ef jafnrétti væri einfalt val, þá stæðum við ekki hér. 외부엔 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졌지만 이런 임금 격차는 아이슬란드 여성들을 수십 년간 괴롭혀왔습니다.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결국 성별 임금 차별 금지법이 올해 시행됐습니다. It's about, having people think about it. Our goal is to reach this in 2022. 변화 요구는 유럽에서 거셉니다. 독일에선 여성이 동료 남성의 연봉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고, 영국은 기업이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보다 절반 이상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영국 BBC의 중국 지국장은 보직을 사퇴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Good women are getting very frustrated. Their patience, their goodwill, their loyalty is being exploited. And this has to stop. 오바마 대통령이 임금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미국.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취소하며 오히려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장 백악관 남녀 직원 임금 격차가 오바마 때보다 3배 이상 벌어졌고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거센 요구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남녀 교육 격차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44개국을 평가했는데 격차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배웠다고 조사된 나라가 34개국입니다. 그런데 임금과 연결되는 경제력 부분을 보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성별 교육 격차가 없었던 34개국을 살펴봤더니 남녀 간 경제력 격차가 없거나 여성이 더 높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차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선진국 노르웨이도 18%, 스웨덴은 19%씩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과 똑같이 배우거나 학력이 더 높은 여성도 임금은 훨씬 덜 받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For most of the world population, the higher skilled talent is actually with women rather than with men. And so it's a complete loss for organizations. 우리는 갈 길이 더 멉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이 받는 돈은 63만 원. 성별 임금 격차로 OECD 국가 가운데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일자리의 남성 편중,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려운 유리천장. 여기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까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30대에 집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전의 일자리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고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을 저임금 노동과 가정의 테두리에 가둬두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된 해양수산부 공채에서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필기시험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5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4명만 뽑아놓고 이상한 해명만 늘어났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해양수산부의 경력 공무원 채용 공고. 필기로 채용 인원의 130%를 추리라고 돼 있고 채용 인원이 적은 곳은 130% 대신 추가로 2명에게 면접 기회를 주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고대로라면 국립수산과학원은 1차 필기에서 5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와 달리 4명만 선발했습니다. 그 많은 응시자 중에서 60점과 75점 사이에 3명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채용 공고와 다른 결과에 대해 수험생들의 문의가 이어졌는데 담당자는 수험생의 역량이 부족해 채점위원들이 4명만 뽑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차 필기에서 합격한 4등과 불합격한 5등의 점수 차이는 0.61점으로 5등 수험생은 과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담당자의 행정적인 착오로서 제시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경력 공무원 채용은 각 부처별로 채용 절차를 점검해 인사혁신처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수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탈락한 수험생에 대해 구제를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